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23강 날씨 변화와 우리나라의 주요 기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거 완전 중요해요.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저기압의 종류인데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비가 온다 하고 할 때 하는 저기압이고요. 또 하나는 특정 시기에 이제 많은 비,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그런 비를 내리는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 꼭 복습하셔야 되는데 해 오셨나요? 지난 시간에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한 번만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선생님 스탑하시고 딱 두 가지만 보고 오세요. 첫 번째, 고기압, 저기압 성격. 지난 시간에 제일 첫 번째 썼고요. 두 번째는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 오늘 할 내용이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여기가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 전선에 대해서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딱 하고 나 마무리 된 것 같아 하면 선생님 다시 만나셔도 돼요. 됐나요? 자, 오늘 핵심 내용 너무 간단하죠? 자, 핵심 개념은 두 개밖에 없는데 알찬 구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둘 다 저기압이에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비가 온다 그럼 온대저기압이고요. 열대저기압 우리가 태풍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다. 그럼 열대저기압인데요. 이 용어가 발생 지역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온대저기압은 온대지방에서 발생합니다. 열대저기압은 열대지방에서 발생을 해요. 또 느낌이 오시겠지만 선생님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다 각각 개별로 하나씩 설명한 다음에 뭘 해드릴 거냐면 둘을 비교할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들은 어떻게 이동하는가, 에너지원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거예요. 완전 중요해.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공부하는 패턴들은요.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오늘 마무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메인은 이거예요.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서로 비교하시오. 에너지원, 전선의 유무, 등압선의 간격 이런 것들. 그럼 당연히 객관식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서술형도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의 이동, 에너지원, 발생 지역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시오. 그리고 서술하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지난 시간 배웠던 저기압 한번 복습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저기압의 종류니까 1번 저기압이란 뭐라고요? 주변에 비해서 공기량이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오죠. 불어 들어온다. 공기가 불어 들어옴. 들어옴. 불어 들어옴.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수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극한 배우지 않나? 그래서 수렴, 발산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수렴이라는 용어, 발산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압은 북반구, 우리나라 포함한 북반구에서는 불어 들어올 때 방향성을 가지죠. 반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 또 어떤 기류가 나타나죠? 공기를 모아서 올리죠. 그걸 우리가 상승 기류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해 드렸지만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기압은요, 날씨가 흐려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온대저기압도 열대저기압도 비를 뿌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상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에 더 포인트를 주고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됐죠? 그럼 첫 번째 온대저기압부터 보는데요. 온대저기압의 발생과 소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거예요. 거대하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온대저기압과 발생과 소멸 과정을 볼게요. 힌트. 온대저기압과 발생과 소멸을 우리 지난 시간에 전선의 종류 4개 공부했어요. 뭐뭐 공부했었지? 한랭전선, 온난전선, 정체전선, 폐색전선 공부했죠. 이런 전선의 종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3단계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발생, 전선기, 소멸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더 세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온대저기압은요. 우리가 한대 전선대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곳이 위도 60도 정도 돼요.
이 한대전선 위도 60도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난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났어. 무조건 무엇을 형성한다고? 전선이죠. 그런데 이때 만나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세력이 비슷비슷해. 그럼 무슨 전선? 잘하셨어요. 정체전선입니다. 짜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정체전선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고위도 지방의 찬 공기가 무겁겠죠.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가볍겠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파동이 만들어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찬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을 만듭니다. 자, 일기기호로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바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입니다. 이렇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이런 저기압을 우리가 바로 온대저기압이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한랭전선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서로 겹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4번에 있죠.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네요. 바로 폐색을 형성합니다. 이 폐색이 나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소멸 단계에 돌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소멸을 한다? 이제 따뜻한 공기는 완전히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옴에 따라서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단계를 6개나 구별을 했지만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발생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정체전선이 나타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전성기가 되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한랭전선과 어떤 전선? 온난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따라잡았네. 폐색전선을 형성하면서 소멸기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온대저기압의 발생, 전성기, 소멸은 전선의 종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더불어 선생님이 온대저기압이 발생하는 지역까지도 정리해드렸네요. 네, 온대지방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발생 지역도 살펴봤고 발생과 소멸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뭘까요? 우리 교재에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빠밤! 볼게요.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찬물과 따뜻한 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물은 온도는 보이지 않으니까 색을 이제 넣어서 구별을 해뒀어요. 차가운 물이 그랬을 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서로 이동하면서 현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파란색이 차가운 물이겠죠. 뚜껑을 열었더니 차가운 물이 밑으로 쫙 깔린 거 보이시죠? 차가운 물은 무겁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종단에는 차가운 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쪽에 깔린 거 보여요? 찬물이 따뜻한 물 아래 완전히 내려가면 운동이 멈춘다. 즉 대략적으로 선생님 체크를 해드릴게요. 아마 무게중심이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무게중심은 찬물 쪽에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서 조금 더 위에다 그려드릴걸. 차가운 물이 완전히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서 무게중심은 차가운 물 쪽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될 거고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운동 에너지가 바로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이 양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만큼 어느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내려왔겠죠. 차가운 물이 아래쪽에 깔렸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만큼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되었을 것이다. 즉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뭐냐 물어보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세 개 다 살펴봤어. 다음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온대저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온대저기압과 날씨. 자, 온대저기압의 일기도 기온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저기압 L이고요. 온대저기압은요 이렇게
무엇을 동반하고 있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합니다. 온대저기압은요, 저기압이자 전선을 동반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건 이 온대저기압은 우리가 공부한 저기압의 성향과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해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일반적으로 온대저기압과 날씨를 공부할 때는 구역을 나눠요. 어떻게? 온난전선 앞쪽, 그리고 전선과 전선 사이, 한랭전선 뒤쪽으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임의로 선생님이 온난전선 앞쪽 A, 전선과 전선 사이를 B, 한랭전선 뒤쪽을 C라고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냐면 1번 강수. 자, 첫 번째는 구름과 강수입니다. 첫 번째 구름과 강수. 두 번째는 풍향. 완전 중요하죠, 풍향.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풍향에 대해서는 온대저기압 공부할 때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향 완전 중요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다 동원을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저기압과 전선은 날씨가 흐려요. 항상 구름을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야. 온대저기압이 주어졌고 문제에서 온대저기압에서 구름을 형성하는 지역, 즉 구름이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해 보시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랭전선은 전선 뒤쪽에 구름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키가 큰 구름, 저군형, 정난운이 만들어졌고 좁은 지역에 비가 왔습니다. 즉 구름이 수직으로 발달했지만 수평으로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한랭전선 뒤쪽에 좁게 이렇게 구름 지역을 그려주면 되고요. 저기압 날씨가 흐리죠. 저기압 포함하고 온난전선 앞쪽으로는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이 발달하죠. 그래서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이 구름이 분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지역이 구름이 있는 지역입니다. 선생님 그럼 B지역은요? 네, B지역은 구름이 없어요. 온대저기압의 단면을 쫙 잘라서 이 단면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니 선생님, 단면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나타나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그림인데요. 네, 맞아요. 즉, 이 B지역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B지역은요, 구름 없이 맑다라고 얘기해요. 꼭 기억하세요. B지역은 어떻다고요? 구름 없이 맑음. 구름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맑다라고 얘기해요. 맑음.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A, C 지역에 비해서는 온도도 높겠죠. 당연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구름 만들었어. 강수 형태 한번 지어볼게요. 선생님이 한랭전선 뒤쪽으로 만들어지는 키가 큰 구름, 정난운이라고 했죠. 여기는 어떤 비가 내린다고 했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수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좁은 지역이요. 좁은 지역. 됐죠? 그런데 온난전선 앞쪽에는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층층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졌죠. 여기는 비가 어떻게 온다고 했죠?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에? 넓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그럼 선생님이 뭘 마무리했을까?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마무리 끝. 이제 뭐만 할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풍향 살펴볼게요. A, B, C 지역에서 풍향을 마무리 지어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생님이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공기가 불어들어온다고 했어. 또한 공기가 불어들어오는데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온다고 했어. 그걸 여기 그대로 그리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들어온대.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들어온대.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들어온대. 그리고 바람의 이름은 시작하는 쪽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죠. 북풍이면 북쪽에서 시작하는 바람, 서풍이면 서쪽에서 시작하는 바람. 여기서 시작했어? 여기서 시작했어? 여기서 시작했어. 방위표. 북, 남, 동, 서예요. 따라서 C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붑니다. 북서풍이 불어요.
전선과 전선 사이 B지역에는요. 남서풍이 불어요. 그리고 A지역, 온난전선 앞쪽에서는요. 남동풍이 붑니다. 됐나요?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요.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 더 발전해야 돼. 앞서 선생님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죠. 마찬가지. 기압 어떻게 이동할까?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무엇을 타고요?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해요, 여러분. 그럼 관측자가 있어. 어디? 나 관측자 이렇게 있는 거야. 온대저기압의 오른쪽에 관측자가 이렇게 위치해. 그럼 내가 이렇게 서서 온대저기압을 쳐다보고 있어. 그럼 온대저기압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겠죠. 그쵸? 그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동풍이 불었고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이죠.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남동풍이 불었고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남서풍이 불었다고 표현합니다. 한랭전선 통과 전에는 남서풍이 불었고요. 한랭전선 통과 후에는 북서풍이 붑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전선 통과 전후의 기온, 기압, 풍향을 아셔야 돼요. 풍향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 남동, 남서, 북서야.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대저기압에서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그걸 기억을 하셔서 바람에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온대저기압의 오른쪽에 관측자가 있을 때 이 관측자가 경험한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림 봅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위쪽에 있는 그림이 이미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강수구역, 구름지역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온대저기압이 보이고요. 관측자가 여기 있네요. 선생님 좀 과장해서 크게 그릴게요. 나 관측자 이렇게 있어.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온대저기압의 이동 방향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무슨 풍? 편서풍을 타고. 됐죠? 그럼 봐봐. 온대저기압이 다가오면 관측자는 처음에 어떤 지역을 볼까? 온대저기압에서 온난전선이 있는 우리가 앞서 A라고 한 지역을 먼저 보겠죠. 시간이 더 지나요. 이렇게 온난전선이 지나간 다음에는 전선과 전선 사이 경험하겠죠. B 지역을 경험할 겁니다. 계속해서 온대저기압이 쭉쭉쭉 지나가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 한랭전선 뒤쪽 우리가 C라고 한 지역을 경험하게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일기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일기도가 세 개 동일한 게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다르다고 할게요. 그럼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선생님 빨간색으로 삼각형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좀 과장을 한다면. 즉 관측자는 가만히 있어. 그럼 온대저기압은 처음에는 온대저기압의 앞문만 보다가 이렇게 가운데 지역을 경험하다가 이렇게 한랭전선 뒤쪽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지? 맨 처음에 경험한 거 온난전선 앞쪽에 구름 날씨 풍향을 경험하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전선과 전선 사이에 구름 날씨 풍향을 경험하겠죠. 시간이 더 지나면 한랭전선 뒤쪽에 있는 구름 날씨 풍향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앞서서 설명을 다 했어. 온난전선 앞쪽은 충운형 구름이 전선 사이에는 구름 없고 한랭전선 뒤쪽에는 저군형 혹은 정란운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날씨는 충운형에서 이슬비가 내리고 전선 사이에는 맑다고 했고 저군형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어요. 또 뭘까요? 풍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즉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무슨 풍이 나타난다고요? 중요합니다. 남동풍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전선 사이에서는 남서풍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 쪽에서는 북서풍이 나타난다고요. 북서풍 이렇게. 지금 이 바람의 순서 누가 경험하는? 관측자가 경험하는. 그러면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은 관측자가 봤을 때 풍향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을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북, 남, 동, 서예요, 여러분. 북한, 남한, 동해 바다, 서해 바다. 그럼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남동풍이래요. 그럼
남동풍, 남동쪽에서 시작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불어요. 1번. 됐죠? 두 번째는 무슨 풍? 남서풍, 남서쪽에서 시작하는 바람. 이렇게 불어요. 2번. 됐나요? 세 번째, 북서풍. 3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여기 2번, 이게 3번. 이렇게 써드릴게요. 2번도 지우고. 됐죠? 그럼 뭐야? 1번부터 2번, 3번으로 풍향이 이렇게 변했네요. 선생님 화살표 지금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온대저기압이 이동할수록 관측자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 걸 경험한다. 그 말은 남동, 남서, 북서풍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 선생님,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이라고 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하셨잖아요.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풍향을 경험하는 건 관측자가. 온대저기압의 오른쪽에 있는 관측자는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 걸 경험하는지 물어봤다고요. 주체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그것만 착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중요합니다.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눠서 구름, 날씨, 풍향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관측자를 두고 온대저기압이 이동함에 따라서 온난전선 앞, 전선과 전선 사이, 한랭전선 뒤쪽을 순차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떻게 날씨와 풍향이 바뀌었는지를 대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온대저기압 끝. 이제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바로 열대저기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간략한 필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첫 번째,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는 열대저기압을 공부하는데요. 열대저기압은 대부분 열대해상에서 나타납니다. 열대해상. 그런데 발생하는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러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는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얘기하고요.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열대저기압, 그냥 태풍이라고 이름을 부른다고요. 됐죠? 그럼 열대저기압, 태풍은 언제부터 우리가 열대저기압, 태풍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 중심 풍속이 17m/s 이상. 그리고 한 반경이 500km. 그 높이는 굉장히 키가 큰 구름이 나타납니다. 정난운이 나타나는데요. 대륙 공계면 한 11km까지 엄청나게 높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높이는 한 11km. 요 정도 사이즈를 가지는 것. 중심 풍속은, 중심 기압은 980에서 960 헥토파스칼 이 정도. 물론 뉴스 많이 보셨죠? 대형 태풍, 중형 태풍, 소형 태풍.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적은 건 평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더 세력이 강한 건 기압이 더 낮아요. 940에서 920까지도 내려갑니다. 뭐 우리나라의 태풍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게 매미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기압이 낮았죠. 눈치채셨죠?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예요. 질문.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대요. 그럼 중심 기압이 어떻다고 표현해야 될까? 높아졌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걸 태풍이라고 하는지 얘기했어. 두 번째, 태풍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발생 지역. 열대 해상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 열대여야 돼요. 위도가 근데 5도에서 25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가 빠졌을까? 0도, 즉 적도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전향력이 0이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전향력이라는 게 빵이라서 태풍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대 해상인데 적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적 5도에서 25도 열대고요. 이 해상입니다. 수온은 27도씨 이상, 수온이 좀 높아야 돼요. 왜냐? 이 태풍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바로 뭐냐면 수증기, 수문열입니다. 수문열.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수문열, 숨을 잠자를 써서 잠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수증기가 언제 때인가? 응결할 때. 그래서 혹은 응결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응결열. 그래서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2번과 3번으로부터 4번 태풍의 소멸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냐, 언제 소멸이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일단 고위도로 북상. 고위도로 북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고위도는 아무래도 수온이 낮겠지. 그러니 에너지원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고위도로 북상했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 상륙하면 어떻게 될까? 육지에 상륙.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난리도 아니죠. 육지야. 수증기 공급을 못 받아. 1번 제일 큰 문제. 두 번째는 이 육지를 지나가게 되면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태풍의 운동 에너지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북상했는데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지나가고 나면 세력이 많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육지에 상륙했을 때는 수증기 공급을 못 받는 게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겠죠. 그러면 태풍의 세력이 어떻게 된다고? 세력이 약해지는 경우라고. 그럼 다시 질문.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럼 중심기압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중심기압은요, 더 올라갔겠죠. 됐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무엇이 올라가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력이 약해지면요, 저기압, 열대 저기압 태풍 같은 경우에는 중심기압이 더 높아진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돼요. 다 보기 문제 하나입니다.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우리가 강조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는데 태풍과 바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선 선생님 지금 큰 대략적으로 반경이 500km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태풍에서는 빠지지 않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바로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자, 태풍의 눈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자, 앞서 얘기한 거대로 태풍은 수평거리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평균 500km고요. 높이도 어마무시해요. 정나눈, 키가 굉장히 큰 저군형, 정나눈이 발달해서 우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하잖아요.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 대륙 경계면까지도 그 높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기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기가 불어 들어가서 공기가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중심으로부터 약 50km, 이것도 평균값이에요. 태풍이 더 클 때는 중심도 한 80km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중심에서부터 한 50km에 보게 되면 지금 공기가 어때요? 태풍이 중심인데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여요? 여기? 여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풍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그림 있죠? 태풍의 눈 이렇게 얘기해서 중심에는 힘의 균형 때문에 공기가 더 안으로 못 들어가요. 공기가 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빈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에 공기덩어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태풍의 눈 같은 경우에는요, 하강기류가 나타납니다. 1번 하강기류. 역시 좀 어려운 말이죠. 하강기류가 나타나면 단열 변화, 즉 단열 압축에 의해서 구름이 소멸되고 날씨가 맑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없이 좋은데 단열 변화를 배우지 않아. 그래서 반대로 생각할게요. 선생님이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린다. 즉 날씨가 흐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죠.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가 하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소멸되고 날씨가 맑다. 즉 구름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하강기류. 태풍의 눈에서는 구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장 태풍의 중심부입니다. 태풍은 기압이 낮은 거라고 했죠. 중심 기압이 낮은 걸 열대저기압 태풍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태풍의 눈에서 기압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음. 무엇보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태풍의 눈은 구름이 없다. 좀 과장해서 맑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강기류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더불어 태풍의 중심이어서 기압이 가장 낮다고 했죠. 그런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하강기류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네 번째 특징, 굉장히 중요하죠. 그림자를 한번 볼게요. 짠!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태풍의 풍속인데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입니다. 즉 여기 지점을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태풍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태풍의 뭐라고 할 수 있다?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분명히 선생님이 기압이 가장 낮다고 했어. 선생님 아까 기압이 가장 낮을 때는 세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세력이 강하면
바람은 어떨까? 풍속이 굉장히 셀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태풍의 중심에서는 갑자기 풍속이 뚝 떨어집니다. 오히려 태풍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양쪽에서 최대 풍속이 나타나요. 바람이 제일 강하다는 거죠. 왜일까? 앞서 태풍의 눈에서 구름이 없고 맑은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태풍의 눈은 기압은 굉장히 낮지만 바람이 어때? 풍속이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풍속이 약하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태풍 중심으로부터 반경 50km.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 있다? 하강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속이 약한 지역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태풍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역에서 바람이 없고 구름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바람이 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지웠군요, 선생님이 그새. 공기가 내려오는 무슨 기류? 하강 기류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선생님 하나 정리했습니다. 태풍은 풍향 풍속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첫 번째, 태풍의 눈에서 풍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뤄봤고 왜 풍속이 약하고 태풍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양쪽에서 최대 풍속이 나타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됐죠? 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바로 이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는 일기예보에서 태풍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구과학적인 기본 베이스가 없더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것도 볼게요. 태풍의 진로와 풍속입니다. 태풍은요, 우리나라 7, 8, 9, 10, 11월. 사실 11월은 좀 드물죠. 10월까지 나타날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렇게 휘어져서 가죠. 이걸 무슨 궤도라고 하죠? 바로 포물선 궤도라고 합니다. 포물선 궤도. 이렇게 표현하죠.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은요, 북상을 합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와요. 그 바람 때문에 그 올라오는 길이 포물선 궤도로 나타납니다. 그 바람의 이름이 뭐냐면 무역풍과 편서풍이에요. 편서풍을 한번 선생님 언급했었죠. 자, 정리할게요. 자, 편서풍은요, 주로 서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서풍. 무역풍은요, 주로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동풍. 자, 바람의 이름은 시작하는 쪽 이름을 붙인다고 했죠. 서풍 계열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고요. 동풍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어디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태풍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온다고 했죠. 북상한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삑 하고 올라와요. 북상.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궤도에서는 어떻게 한다?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서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북서진 한다고 얘기해요. 북서진 한다고 얘기하고요. 편서풍대 올라오게 되면요, 편서풍에서 동쪽 방향이 나타나면서 계속 북상하니까 북동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무역풍대에서 북서진하고요, 편서풍대에서 북동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휘어지네요. 무슨 궤도? 네, 포물선 궤도를 이뤄요. 이렇게 표현하죠.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태풍은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북상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북서진하다가 북동진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게 태풍이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태풍. 이것도 태풍입니다. 됐죠? 태풍의 진행 방향 이미 설명드렸어요. 태풍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열대저기압, 태풍, 저기압이잖아요. 태풍 내부의 자체 바람은 무슨 방향으로 돌까?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그걸 지금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거. 시계 반대 혹은 반시계 방향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요, 태풍을 봤을 때 태풍의 오른쪽, 여기서도 태풍을 봤을 때 태풍의 오른쪽, 여기 지역은요,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 내부의 소용돌이 방향,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 내부의 소용돌이 방향이 일치해요. 두 바람이 일치하면 바람이 강할까 약할까? 엄청 강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속하게 되면 바람의 피해가 큰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왼쪽은요, 진행 방향과 태풍 자체 내 저기압선 소용돌이 방향이 반대가 돼요. 상쇄 효과가 나타나겠죠. 상대적으로 바람이 좀 약하겠죠. 여기를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하고요. 공식적인 건 안전반원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지피라는 선생님이랑 굉장히 얘기했는데, 위험이니까 안전이라고 이제 통상 얘기하지만 실제 정식 명칭은 가항반원입니다. 가항반원. 무슨 말이냐면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바람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항반원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반원, 위험반원 이 용어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일기예보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태풍이 북상하는데요. 서울이 혹은 다른 지역이 뭐 서해안이 오른쪽에 위치해서 바람이 강한 위험반원이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풍이 우리나라 동해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요. 쭉 빠지면 우리나라가 모두 왼쪽에 속해서 바람 피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해 쪽으로 빠질 때 우리나라 일부가, 남한이 대부분 오른쪽에 속해서 피해가 큰 편이에요. 근데 봐봐, 일본은 우리나라 동해로 빠지든 우리나라 서해로 빠지든 모두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의 뭐 지진이나 화산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아주 조금이지만 저희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볼라벤 이런 대형 태풍들이 올라왔을 때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생각보다 피해가 적은 편이에요. 제주도는 피해가 컸죠.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했는데 일본은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그때 풍속이 엄청났어요. 60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죠. 이 정도면 선생님 한번 토네이도 설명할 때 한번 언급했을 텐데, 자동차가 이렇게 화면상 뉴스를 볼 때 종이가 굴러가듯이 팽팽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앞서 얘기했었죠. 육지를 지나가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좀 약해진다 그랬죠. 일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나라 좀 조금이라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화산, 태풍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해 쪽으로 오는 게 굉장히 드물긴 해요. 보통 이렇게 동해로 빠져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위험반원, 안전반원이 굉장히 번갈아가면서 여러 번 되는데 피해가 좀 여러 가지로 크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비교적 조금 그래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태풍의 진로와 풍속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선생님 핵심 정리로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 중요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펴본 게 모두 저기압의 종류입니다. 저기압. 온대저기압을 먼저 살펴봤죠. 그리고 열대저기압.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태풍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요. 우리나라니까. 그럼 뭘까? 발생은 어디서 하는가? 전선을 가지는가? 등압선은 어떠한가? 또 바람은 어떠한가? 뒤쪽에 더 있습니다. 강수 지역은 어떠한가? 이동은 어떠한가? 에너지 원은 어떠한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볼게요. 이미 다 한 걸 비교만 하는 거예요. 자, 열대저기압은요. 열대지역의 바다 위, 열대해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주의할 점은. 적도는 아니에요. 온대저기압은 한대전선대, 숫자로 나타내면 위도 60도고요. 숫자로 나타내면 5에서 25도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열대지방, 온대지방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선, 동반하지 않습니다. 동반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해요. 이렇게 정리할 것. 다음, 사실 등압선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고요. 등압선이 원형이고 등압선이 타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 우리가 아직 일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열대저기압은요. 등압선, 기압이 같은 지역을 연결한 선, 등압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라미가 여러 개. 원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동심원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동심원 형태. 바람, 엄청나게 많이 써뒀는데 이런 거예요. 온대저기압에서는 강풍과 폭우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요. 열대저기압에서는 죄송합니다. 온대저기압에서는 무엇보다는 태풍보다는 바람이 약하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에서는 차라리 조금 더 기억하시려면 우리가 전선 앞, 전선과 전선 사이, 한랭전선 뒤쪽을 나눠서 풍향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그 풍향을 언급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다음 강수 지역 볼게요. 온대저기압은
강수대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열대저기압은 온대저기압만 강수대를 중요하게 다루세요. 온난전선 전면과 한랭전선 후면의 비의 형태도 좀 기억합니다. 온난전선 전면에는 어떤 비가 내리죠?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가 내리고요. 한랭전선 후면에서는 소나기가 내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열대저기압은요 폭우죠. 아까 바람이 강풍이었으면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동인데요. 이동은 열대저기압은 이미 말씀드렸죠. 무역풍과 편서풍으로 무엇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포물선 궤도를 그리고요. 포물선 궤도.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것. 됐죠? 에너지원, 열대저기압 길게 써뒀는데 수증기의 수문열, 자멸, 응결열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대저기압은요. 위치에너지, 감소한 위치에너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 한 걸 묶어서 정리한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건 뭐 객관식 문제 많이 나옵니다. 1, 2, 3, 4, 5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 너무 시험 문제가 이제 한 문제에서 좁혀지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그냥 내버리기도 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핵심 정리로 오늘 공부한 걸 일목요연하게 시험 문제 유형까지 언급해서 다 해드렸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내신 기초 문제는요. 교과서 141쪽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1쪽의 자료 내용입니다. 자료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자, 온대지방의 어느 지역에서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 기온과 풍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쉬워요. 온대지방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선이 통과했다고 했죠. 온대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온대저기압이 통과했다. 이렇게 보면 문제를 더 풀기 쉬울 거예요. 보기 구성에서 이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온대저기압의 일기도 기호 이렇게 되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다고 했지. 온난전선이 통과했느냐 한랭전선이 통과했느냐를 판단을 하자고요. 자, 우선 선생님이랑 했던 거.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죠. 그래서 바람을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북서풍이 분다라고 얘기하고 전선과 전선 사이에서는 남서풍이 분다고 얘기하고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남동풍이 분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먼저 기억을 할게요. 왜? 자료에서 풍향이 나왔거든. 풍향은 점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어떻게 읽느냐? 요령입니다. 점이 이렇게 통통통 찍혀 있네요. 여기서 사이예요. 우리가 동서남북이 같이 나올 때는 남쪽과 북쪽을 먼저 얘기하죠. 이렇게 콩콩콩콩 찍혔어. 처음에는 무슨 풍? 남서풍이 불었네. 남서풍이 불었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났어. 점이 콩콩콩콩 여기 범위에서 불었네. 무슨 풍? 북서풍.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다. 이 사이에 뭐가 통과한 걸까? 한랭전선이에요. 아하, 한랭전선이 통과했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큰 그림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우리에게 정보를 아주 부족하게 주는 기온을 볼게요. 기온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온이 21실 기준으로 뚝 떨어졌네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찬 공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기온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기압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선생님이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설명과 온대저기압 설명을 같이 붙인 겁니다. 같이 붙여도 하등 문제 될 게 없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온대저기압의 단면을 끊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려줬던 이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 나온다고요. 됐나요? 자, 그럼 내용 볼게요. 1번.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18시부터 21시까지는 날씨가 흐렸다? 한랭전선은요,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즉 한랭전선 뒤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강수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1시에 전선이 막 통과했죠. 전선이 통과. 따라서 18부터 21시에 날씨가 흐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길 때니까.
여기.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1시부터 22시까지는 소나기가 내렸을 것이다. 오케이.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곧 소나기가 내리죠.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2번이 옳은 설명이고요. 기압이 서서히 낮아질 것이다. 기압은 높아질 것이라고 선생님 정리했습니다. 3번 해당 사항 없고요. 4번 볼게요. 다음날 오전에는 한랭전선이 통과할 것이다. 아유, 이미 21시에 한랭전선이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4번도 해당 사항 없고요. 5번 볼게요. 구름의 높이가 점차 낮은 구름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것도 한랭전선과 설명 없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굴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어떤 구름? 수평으로 발달한 충운이 만들어진다고 했어. 바로 온난전선이에요. 그러면 온난전선도 어떻게 이동한다고?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죠.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쪽으로. 그럼 관측자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관측자가 구름이 이렇게 다가올 거 아니야. 맨 처음에 경험하는 구름은 어떤 구름? 높이가 높은 구름. 그 다음에 중간 구름. 그 다음 제일 낮은 구름을 보겠죠.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은 구름부터 낮은 구름을 본다는 건 온난전선 앞쪽에서 발달한 층운을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랭전선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5번 설명은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틀린 설명,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43쪽에 11번 볼게요, 여러분. 143쪽에 11번.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앞서 내용 정리 때문에 했기 때문에 페이지 143쪽에 11번에 온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인가 열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인가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온대저기압에 해당되면 온, 열대저기압에 해당되면 열이라고 쓰시오. 자, 5가지가 있는데요. 1번 볼게요. 등압선이 원형에 가깝다. 등압선이 원형,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동심원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었죠? 그렇죠. 태풍, 열대저기압이었죠. 등압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따라서 1번 해결, 2번 볼게요. 상대적으로 등압선 간격이 넓어서 바람은 약한 편이다. 열대저기압, 태풍은요, 강풍과 폭우입니다. 여기 비해서 온대저기압은 바람이 약하다고 했죠. 따라서 두 번째는 온대저기압, 온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세 번째 볼게요. 전선을 동반한다. 온대저기압의 일기도 기호입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 한랭과 온난, 전선을 동반한다. 3번, 옳은 설명이죠. 옳은 설명이 아니고 온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이죠. 4번 볼게요. 주 에너지원은 수증기 자멸, 더 쉬운 말로 수증기 수문열입니다. 뭘까요? 열대저기압, 태풍에 관한 설명입니다. 온대저기압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어요. 5번, 한대전선대에서 만들어진다. 한대전선대를 위도로 표현하면요. 약 몇 도? 60도입니다. 뭐죠? 바로 온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이죠. 열대저기압은요. 어디서 만들어졌지? 열대해상이었습니다. 열대해상. 열대해상이라고 하면 위도는 5도에서 25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누구는 빠져야 된다. 적도 빠져야 됩니다. 전향력이 빵이다. 뭐 무풍지대이다. 태풍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 정리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날씨 변화 우리나라 주요 기상 세 번째로 해서, 선생님이 갑자기 일기도상에서 많이 표현을 했죠. 이런 일기도를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전선, 고기압, 저기압 다 챙겨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